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지금 중동전 그리고 우크라이나전 전쟁의 연속으로 지금 포화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그 평화에 대한 그 갈망이 더 짙어지면서 세계 방위력 증강 이게 이제 더 의견이 무게를 싣고 있는 건데요. 24일부터 25일간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국방위 예산을 1,000조 원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한국 방위산업 업체들의 대응 전략이 주목이 됩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양승윤 연구위원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확 변하고 있어서 제가 화면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완전한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이 협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이런 소식도 나와 있어서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예정으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나토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게 이제 핵심 주제가 GDP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 목표를 늘려서 이제 합의를 보자. 사실상 합의가 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어떤 의미인지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24일 그리고 25일 양일간 개최가 될 예정인데 지금 GDP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 목표가 이제 유럽이 과거 이제 나토 국가들이 한 2% 정도로 설정을 해놨었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상향 조정을 하겠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고 유럽에서 그런 지정학적인 위기감들이 고조가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이제 이런 그런 유럽에 대한 뭐 군사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서 관여를 조금 이제 축소시키겠다. 그래서 유럽이 자생을 하도록 자주국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GDP 대비해서 국방비 지출을 좀 크게 늘리면서 유럽이 이제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는 이제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5% 정도로 목표를 상향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나라가 GDP의 5%만큼 올려서 GDP 국방비를 니네가 좀 충당을 해라. 이 얘기 바꿔 얘기하면 미국이 돈 이제 좀 덜 될 테니까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유럽이 이제 본인들이 원래 2%를 썼던 거에서 5%로 늘어나면은 뭐 2배 이상 늘어나는 거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유럽 쪽에서 국방비 예산 증액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이에 따른 뭐 무기 수요에 대한 이제 증가들이 또 예상이 되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K방산이 활발하게 수주가 되고 뭐 타진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유럽 지역인데.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러시아 간 지정학적 대립 이게 나토의 기본적인 어떤 뭐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이 라인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자체 안보의 비중을 늘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방산업체에게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유럽에서 많은 수주들을 받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폴란드에서 거의 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수주들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이제 유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국방비 증액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어쨌든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를 제외한 유럽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 예산이 뭐 2%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4천억 불 정도 수준인데. 4천억 달러. 네. 그 이게 5%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2배 이상, 뭐 4천억, 5천억 불 정도가 더 늘어나는 이제 부분들이고 이게 뭐 한 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1년, 2년 단기간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걸 구조적으로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니 앞으로 이제 국방비 예산 증액은 뭐 수천조 원에 달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나오게 될 거고 결국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만큼 우리나라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현재 그 시장 점유율을 유지만 한다 하더라도 결국 시장 규모가 커지는 것들이니까 한국에도 충분한 이런 낙수 효과들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유럽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뭐 참고로 한 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단순 계산으로 보면 더블 이상 늘어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유럽은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영내 방위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제도화에 이미 착수했고 알려진 바로는 이제 유럽 방위 산업 전략, 이제 유럽 방위 산업 프로그램 이런 이름을 내걸고 2030년까지 신규 방위 산업 장비의 최소 40%를 공동 조달로 유럽 영내에서 확보하고 이제 계속 무기를 늘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K방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2030년까지니까 이제 차근차근 이제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럽에서 어쨌든 간에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근데 무기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 결국 지금 한국한테 발주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유럽 방산이나 또는 미국 방산이 대응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이제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유럽 국가들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의 무기 수요인데 이거를 영내에서 조달을 해야지 이게 해외에 유출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계속 뭐 EDIS나 뭐 EDIP 그리고 최근에 올해 또 나왔었던 뭐 세이프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영내 조달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규정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 이제 상황들이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것들이 실제 실현되고 구현화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 당장 우리나라의 무기들을 유럽이 안 산다. 이제 이런 그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규정들을 좀 저희가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해외에 있는 제3국가의 방산 기업들이 뭐 유럽에다가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현지 기업들과 뭐 조인트 벤처나 이렇게 협력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영내 조달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또 보는 경우들도 있어서 충분히 우회가 가능하고 회피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뭐 유럽 방산 그리고 미국 방산 기업들의 뭐 생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는 반면 유럽에서 수요는 오히려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 괴리들을 결국은 뭐 한국이나 이런 또 제3국가들이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은 한국의 필요성들은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을 보니까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일단 무기 생산에 돌입할 채비에 들어갔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프랑스 국방부 같은 경우는 르노에다가 자동차 업체죠. 여기다가 드론 생산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고, 독일의 폭스바겐은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과 손잡고 탱크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복기를 해보면 옛날 얘기지만 이 세계 대전 당시 이 지금 자동차 업체들의 그 원류 기업들이 무기를 생산하면서 굉장히 그 전쟁의 군수 물자를 대는 뭐 공장으로 활용되고 회사로 활용되고, 그게 또 그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이렇게 독일 뭐 3사 자동차 회사들이 탄생을 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 똑같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이게 좀 오랫동안 이제 잊혀지고 있다가 다시 이들 업체들이 군수 산업에 어떤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면 뭐 K방산 결국은 좀 불리한 요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리스크도 있고 분명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일단 긍정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원래 이 유럽 방산 기업들이 증설 또는 이제 공장을 뭐 새로 짓거나 하는 것들을 절대 하지 않았었어요. 엄청나게 기피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왜 그랬냐라고 하면은 냉전 이후에 무기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방산 기반들이 계속 축소가 되었고, 뭐 이게 늘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증설을 해놨다가 혹시라도 전쟁이 끝나고 또 다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서 무기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은 지금 투자해놨던 것들이 다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쉽게 투자를 못했던 건데, 지금 이제 투자를 하겠다, 나서겠다라고 하는 거는 유럽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무기 수요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들은 아니다. 정말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는 분야이고 뭐 10년 이상의 이제 수요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긍정적인 부분들은 유럽에서 실제로 무기 수요가 앞으로 긴 시간 늘어나는 그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시그널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 그렇게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역량들이 확보가 되면은 저희가 또 한국 방산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축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죠. 저희가 이 방산 시장 이야기 드릴 때 그 유럽의 그 공급망이 회복되는데 좀 오래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늘 좀 예시를 드는 게 이 항공기 산업을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이 방산 기업도 그렇고 항공기도 그렇고 워낙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맨 이 제조 피라미드의 상단에 있는 뭐 유럽, 독일의 뭐 라인메탈이라든지 또 항공기의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보잉, 에어버스 이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항공기 시장 보시면은 뭐 코로나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추락 사건 이후로 해서 항공기 수요가 이제 크게 줄어들었었던 때가 있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생산량을 축소시키면서 아랫단에 있는 부품사들이 많이 파산을 하고 도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항공기 수요는 다시 코로나 끝나고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생산량, 항공기 생산량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랫단에 있는 부품사들이 망가져서 그런
중요한 건데 유럽의 방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냉전 이후에 물론 위에 있는 라인메탈이나 이제 이런 상단에 있는 체계 종합 업체들의 캐파 생산 능력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밑에 있는 부품 공급망들이 다소 붕괴가 되어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밑에 있는 공급망부터 회복시키면서 순차적으로 상단에 있는 캐파들을 그러니까 라인메탈과 뭐 프랑스 이 방산기업들의 캐파를 늘리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보잉 에어버스도 지금 거의 뭐 6년 7년이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계속 뭐 5년 이상은 계속 기회가 열려 있는 그런 시장들이고 그 기회 속에서 유럽 현지 기업들과 뭐 협력하거나 현지 생산하는 형태로 해서 계속 유럽 쪽에 침투를 하는 내재화를 시키는 그리고 유럽의 현지화를 하는 그런 방향성들로 나아가면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주도 하고 앞으로를 위해서 현지화 전략도 맞습니다. 하고 이게 병행을 하는 게 답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뭐 대처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현지화를 위해서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압도적으로 일단 현지화를 먼저 시작을 하고 있고 이런 방식이 앞으로 다른 업체들에도 쓰일 것 같은데 그죠? 추세적으로 우리 업체들이 일단 진출하고 있는 건 맞죠? 맞습니다.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란드에서 저희가 수주를 많이 받고 있고 뭐 단순히 폴란드 계약들 같은 경우는 한국 창원에서 만들어서 직수출하는 형태들도 있지만은 폴란드 입장에서는 또 이게 뭐 단순히 한국에서 돈만 주고 사오는 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무기 돈만 내고 사실 얻는 건 무기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보통 방산 뭐 수출이나 협력 같은 경우는 본인들 이제 국가의 그런 방산 기반들 역량들을 키우거나 또 방산 기업들을 육성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수 효과가 있네요. 부수 효과가 이제 당연히 필요하고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어서 현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폴란드에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많이 팔고 있는 K9 자주포나 그리고 K2 전차에 대한 현지화 플랜데이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뭐 현대 로템과 같은 기업들도 유럽에다가 이런 현지 거점들을 확보를 하는 방향성들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럽에 준 수출을 좀 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커싱이 됐는데 이번 중동 이스라엘 이란 이 분쟁으로 인해서 주변 중동 국가들이 다시 또 더 이 방산에 대해서 채비하고 예산 증액하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사우디가 그런 것 같은데 잠수함, 호위함, 전투기, 지상장비 여러 분야에서 대규모 전력 증강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K9 자주포하고 로템의 K2 전차 이게 이제 수출 후보군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기대를 해볼 만한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지금 뭐 언론 보도나 뭐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보면은 뭐 최소 수조 원에서 많게는 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이제 파이프라인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고 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유럽에 이어서 이 중동 시장에서도 막대한 무기 수요가 있고 거기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뭔가 수주 기회들을 노리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올해 좀 이제 저희는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도 한국과 사우디의 뭐 국방 관련해서 협력위원회가 개최가 되기도 했었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연초까지 한국의 이제 무기 수출 관할하고 하는 이제 방위사업청과 그리고 사우디에 있는 뭐 국가 방위부와 같은 여러 이제 그런 이제 국방 관련된 부처들과 계속해서 이 고위급 레벨들에서 이 협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관점에서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논의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충분히 좀 기대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 중동 시장에 대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 유럽에서 무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유럽에서는 그 늘어나는 무기 수요들을 유럽과 또는 이제 미국 방산 기업들한테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중동과 이 아태 시장에서도 무기 수요가 없는 것들이 아닌데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유럽과 미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 수요 대응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중동과 아태 지역 쪽에서의 수요들이 흘러나오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거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방산국의 기업들이 뭐 유럽에도 저희가 수출 많이 하지만은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확보를 해 간다라고 하면은 계속 우리나라는 이제 중장기적인 그런 구조적인 성장 국면들을 맞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산하면 이제 미국이 가장 이제 으뜸이고 프랑스, 이스라엘 뭐 이런 국가들이 앞서 나가는 나라인데 한국이 이제 이렇게 돋보이게 된 거는 그동안 꾸준히 우리는 지리적인 특성상 우리 여건상 무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유지해 왔고 다른 국가들은 전쟁 냉전 이후에 평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쪽을 등한시했던 결과다 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되는데 이제 다시 이걸 조이면서 찾다 보니까 한국이 그동안 계속 발전해 온 게 이제 빛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서 AI 무인화 도입 이런 게 얘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과연 그러면 한국 방산 업체들이 좀 어느 정도 이 서포트가 되느냐,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미래형 전투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얘기하면 한국 방산업체들의 미래형 무기에 대한 어떤 경쟁력 이건 어떤가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워낙 저희 한국이 지금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아이템들 자체가 뭐 K9 자주포라든지 뭐 K2 전차라든지 굉장히 좀 레거시한 그런 무기 체계들이 전통적인 많죠. 무기잖아요. 네, 좀 오래됐고 오래전부터 있었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구식의 무기 체계, 재래식 무기 체계다 이런 인식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지리적인 그런 위치들, 뭐 북한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이제 무기 체계들을 개발해 오고 있고 뭐 당연히 그런 재래식 무기 체계들도 있지만은 이 첨단 무기 체계에 대한 개발들도 알게 모르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자주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희가 K9A1이라고 하는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게 K9A3 버전이 또 개발이 되고 있는데 K9A3 버전은 무인 자주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무인 체계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네. K2 전차는 유인 체계이지만 K3 전차 같은 경우도 무인 체계로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무기 체계들의 뭐 무인화뿐만 아니라 뭐 고도화된 미사일 방어 체계나 아니면 미사일 공격 체계 아니면은 위성 감시 체계 등등등 뭐 세상에서 이 약간 미래 체계다라고 하는 첨단 전에서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무기 체계들과 그런 전략 방향성들은 우리나라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렇게 지금은 뭐 K9 자주포 팔고 K2 전차를 팔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침투가 한번 이루어졌으니 그 무기 체계에 대해서 이제 고도화가 되는 부분들까지도 좀 길게는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무기 체계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실은 이게 역설적이에요. 세계 평화가 불안정해지고 국지전이나 이런 뭐 지금 중동전처럼 이런 사태들이 일어나야지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면 이제 맞습니다. 약간 역설적인 건데 그래도 국방에 대한 어떤 그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은 미국이 전체를 통솔하고 지원을 하고 그 원격 지원하고 이런 체제에서 지금 트럼프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니네들이 좀 그 지역별로 맞습니다. 맡아줘. 네, 비용 증강해. 뭐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관세 협정하고는 또 다른 얘기 같은데 이런 게 외교적인 마찰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 틈에 사실은 방산업체가 뭐 수혜를 받는 거는 거의 뭐 확실하고 기회이기도 하면서 크게 보면 좋지 않은 현상이기도 하면서 뭐 그런 딜레마가 좀 있네요. 맞습니다. 참 딜레마적인 부분들이 있고 마냥 뭐 방산주들이 좋고 뭐 방산기업도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 뭐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국제 평화 관점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뭐 오바마 정권부터 해서 이제 전략 방향성들을 크게 바꿨고 이제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그 경쟁 속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뭐 유럽이나 중동이나 뭐 아태 지역들, 기타 지역들은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해라, 자주국방을 해라라는 기조들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계속 지정학적인 불안한 고리들이 만들어지면서 무기 수요들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런 구조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어쨌든 방위 산업이라고 하는 게 성장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좀 자명한 사실이다. 안타깝긴 하지만 자명한 사실이고 뭐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저희는 뭐 투자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뭐 계속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하고 사실은 이제 제가 주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얘기는 하긴 해야 돼요.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사실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하고 함께 간다. 저는 그렇게 크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이 트렌드와 특성에 따라서 각 또 업체별로도 희비가 엇갈리고 더 많이 수혜를 보거나 덜 수혜를 보거나 안 보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방산주들 주가를 보면 뭐 주가 차트가 우상향이에요. 뭐 상황이니까 이런데 풍산, LIG, 넥슨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다른 종목들도 뭐 비슷하게 좀 많이 올라가고 하반기에는 이게 좀 이 트렌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좀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상반기에 되게 좋았던 이유는 결국 상반기 때 이제 유럽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유럽 국가들한테 이제 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뭐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럽 시장에서 커져가겠구나. 거기 활용 정점으로 오늘 이제 24일부터 25일까지 나토 정상회담 하면서 실제로 국방비 이제 예산에 대한 이제 증액들이 나오면서 이제 유럽에서의 기대감들이 커졌었고, 그리고 거기에 최근 뭐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중동 쪽에서 그렇게 강력한 이제 마찰들이 발생을 하니 예. 뭐 방산주들이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인데, 과연 그 하반기 때도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냉정하게 보면 상반기 때 좀 많은 모멘텀들이 또 소멸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고, 하반기 때는 그렇죠. 실제 수주로서 또 증명이 돼야 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수주 이벤트들이 실제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구간에 좀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고, 뭐 기타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앞서서도 저희가 이제 이야기 드렸었던 이제 중동 쪽에서의 기대감들이 얼마나 좀 현실화가 되는가, 구체화가 되는가가 하반기의 주가 흐름을 좀 이제 결정짓는 하나의 또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결과로 또 보여줘야 된다. 수주와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말씀드린 이제 중동 쪽에서의 기회들을 얼마나 이제 가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인가, 그에 따라서 방산주가 횡보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런 갈림길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이런 환경이 돼서 좋은 환경이 조성됐고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이 상태잖아 지금. 네, 기대감이 맞습니다. 상태고 네, 네. 실제로 하반기에는 그래서 지금 좀 아까 얘기한 사우디에서 따고 어디서 유럽에서 또 뭐 새로운 수주가 발주되고, 이게 발주가 한번 됐다 하면 정말 몇 천억 단위, 조단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보면은 업체별로도 희비가 좀 갈릴 수 있고, 또 K9이나 K2 외에도 또 다른 무기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가 또 약간 놓치고 있었던 무기들이 또 수주가 될 수도 맞습니다. 있고. 글쎄 조금 이건 위험한 너무 나간 얘기지만 각국이 지금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 이 미디어에서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핵 억제력으로 지금 어떻게 뒷단에 그게 이제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전면으로 나왔어요. 그죠? 맞습니다. 핵을 가지고 네, 있지 네. 않으면 오히려 음. 굉장히 저렇게 공격의 대상이 됐고 쉽게 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역설적으로 또 나오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하여튼 아이템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게 주문이 나오면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속도 경쟁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기를 빨리 만들고 좋은 무기를 빨리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되는데, 이 기존 업체들이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걸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이게 바로 현실화되고 다른 그 전통적인 무기 강국들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네. 무기주들 가진 투자자분들은 자세히 좀 양승윤 연구원님 레포트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방산이라고 하는 게 뭐 아까도 계속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하반기 때는 이벤트가 없거나 좀 소멸되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럼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하향 추세로 이제 추세가 꺾이고 이제 피크 찍고 내려오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진 않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의 스토리가 아니라 뭐 5년, 10년 단위의 그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이다 보니까 뭐 이런 말씀 주셨던 그 트렌드를 따라서 결국 주가는 또 저희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조적인 우상향 국면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방산주들 뭐 올해 상반기 굉장히 수익률도 좋긴 했지만은 이게 뭐 여기서 끝나는 것들은 아니고 뭐 내년 내후년 긴 호흡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 양승훈 연구위원과 함께 K방산의 현재 주변 상황과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